이어 통합 제 공관장 회의로 개최되는 금년도 회의를 통해서 공관장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마음에 젖어 있기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외교안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점을 모두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벽부터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핵탄두 실전 배치와 핵선제 타격, 핵실험 계속을 위협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호전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과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동과 위기가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고 테러, 난민 등 다양한 범세계적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경제도 연초부터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어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공이 격동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한국의 위상과 역량이 확대되는 데 비례하여 우리의 역할에 대한 지금들과 국제사회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우리 외교가 이처럼 중증적인 도전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외교 안보 환경 속에서 금년도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중점 문제를 중심으로 공관장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핵,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외교를 펼쳐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국민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6월 7일 국회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의 강직과 언론은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근본적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이스라엘 정부는 2010년 1일부터 57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강간수로 비상대책 계획을 가동하면서 핵무기를 펼쳐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순 핵 대응과 평화통일 외교를 주제로한 연구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당분간 완전 전면 중단과 같은 정부의 조치도 이러한 정부의 선한 의지를 강화시키라고 보겠습니다. 두 달간에 걸친 우리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에 걸려 유엔 안보리는 유엔 역사상 전력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북제 제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시기에 우리 정부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신속한 안보 리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을 때 과연 될까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론 미국 것으로 한국의 정확할 수 있는 불가는 반응을 보일 만큼 강력한 비대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국제기구로 인정하는 형식적 거국사인 북한을 상대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나아가는 전체 국제사회에 북한의 기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 대결의 조치 과정은
인권위 사회에서 북한의 강경한 인권 유린에 대한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북한 소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은 안진동 유엔 사무총장께서 작년 인권위 사회 보고 발언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권 문제와 평화 문제가 상호 연계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인지인가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올해 설치된 데에 이어서 작년에는 한국은 맞이었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장이 열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훗날 근본 안보리 결의가 문제 해결은 물론 북한이 변화를 기조하는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결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결의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정부가 지역의 역동성과 사실성 속에서 이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분명히 중심을 잡고 창의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작년 공간장회의 때도 앞으로 예상되는 도전과 위기 가운데 대비하여 방향성과 로드맵을 갖고 전략적 시각에서 결제해 나가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볼 때 정부가 이정도 외교에 있어 우리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외교를 펼치면서 많은 도전들을 유난하게 극복하는 데 공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작년 하반기 우리의 기본적 외교 동선을 보면 전적으로 드러납니다. 유럽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저희 방일과 대통령의 9월 중국 전승기념 행사 참석 계획이 남중 정상회담, 그리고 9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 9월 말 11월 초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과 동시기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 1월 말 파리 기후변화 총회식 한러 정상회담 개최 등 1년의 기존국 외교 일정은 2015년도 정상외교가 정부와의 거센 사고 속에서도 방향성을 갖고 수단이 순항하였음을 전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42년 만에 선진적 미래지향적으로 하여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우리의 정당한 노력을 국제문서에 반영시킨 일본 군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 24년 만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시설 문제 등 당초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던 문제뿐 아니라 AIIB 같이 외교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도전을 잘 관리하고 때로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변국 외교에서 쌓아온 신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수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한미 양국 관계는 이제 글로벌 차원의 동맹 동반자 관계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해관보 정상회의는 한미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표 및 글로벌 공동선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역대 최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전력은 지난 10년간 축적되어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중 관계는 앞으로도 평소안이나 평화적 요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가 특정 권한으로 흔들림 없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 전략적 타산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한일 관계에 있어 난제중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격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역사를 깊이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44분밖에 남아 계시다는 피의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년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과 불안정성 속에서 우리 외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양국과 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건설적인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글로벌 리더라는 미국 CSI의 혐의 조정의 말과 같이 우리가 참여권을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려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10년간과 마찬가지로 조사 방정식을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 상승에 걸맞은 기여와 리더십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강력한 안보리 대국제적 결의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 무대에서 계속 신장되고 있는 우리의 위상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위기가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 미주, 유럽은 물론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국제지를 넘나들면서 이해를 표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여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유와 3대 기본협정을 모두 체결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제 한국과 EU는 거의 동맹 가격하고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지난해 말 아세안 공동체의 공식 주범으로 정치, 사회, 경제 공동체로 거듭 태어난 아세안과는 2014년 12월 특별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및 중남미 지역과는 지난해 정상회견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우리 지역 외교에서 중동과 중남미의 해였다면 올해는 아프리카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다자 외교의 전성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어느 특정 시기에 특정 유엔 회원국이 10개에 달하는 국제기구 및 주요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글로벌 의제들과 관련하여서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글 70년을 맞은 유엔청의 기조연설에서 설명하신 바에 있듯이 정부는 인간 존의 가치 구현을 통해 행복한 지구촌 건설이라는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近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빈곤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이 글로벌 무대의 핵심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정책을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해 지시하신 Better Life for Girls 구상과 Deep Life for All 구상과 같은 개발협력 구상들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과 기여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소중한 자산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우리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1대1 위주의 외교 방식에서도 나아가 1대 다자 외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출범 1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발전한 한 비세그라드 대화 체제와 미파의 발전 속도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티븐 러스 전 포스 총리가 최근 건설적인 국가군으로서 한 국제질서의 한쪽 끝은 G7이 다른 한쪽 끝은 미카가 담당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미카의 존재감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자 외교와 함께 또 하나의 통일적 방식은 소위 프라이 디플로마시로 불리는 3가 외교, 3자 외교입니다. 정부가 지역의 역학관계에 비춰볼 때 한에 따른 3자 외교는 매우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한미일, 한일 중 3자 협력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국제회담 축소에서 한미 중 3자 대화도 모자라는 장면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3자, 4자는 물론 5자 협의에 개방적 태도를 보인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갈수록 프랑스성이 커지고 있는 해외경제 여건 하에서 기민하게 대처하는 경제 외교의 행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 기조개혁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 3호로부터도 역대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 한중 FTA 발효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육국 중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이라는 세계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 플랫폼을 구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둔화 및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표되는 이 두 리스크,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저희가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의 장기 침체 우려 속에서 어렵지 못합니다. 중간중 여러분께
건설출 지원, 기규제 대응,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청년 해외 진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쓰여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연초에 전 제1공간에 공부한 바 있는 2016년 경제외교 4대 과제 및 6대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전 제1공간이 우리 경제외교의 전초기지로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900만 해외여행객, 750만 재외동포 시대 속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국민 보호 및 영상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ISIL 등 폭력적 극단주의 발화와 전면적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테러에서 보듯이 이제 지구촌 어느 곳도 테러에 유래돼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통과된 테러 방지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국내외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별 맞춤형 로밍 문자, 1대1로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영사콜센터의 24시간 대응 능력을 더 발전시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영사 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파워와 디지털 파워를 활용한 혁신적 공공외교를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초 공공외교 수업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우리 공공외교가 기존 문화외교 중심에서 정책과 지식, 문화가 통합된 공공외교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범국민적 공공외교로서 큰 호응을 얻었던 유가시아 친선 특급 행사와 같이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공공외교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청가장 여러분, 우리 외교는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혁신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국익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과 조명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때 우리 외교의 최일선에 계신 공가당 여러분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과 도전이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기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장에서 우리 외교가 전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본은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방해사의 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고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항구에 있는 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드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높다고 방해와 도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관장 회의가 유능한 방해사의 지혜를 모으는